자, 그러면 예국계몽운동 내용을 이제 볼게요. 예국계몽운동 이제 그 전개 과정을 보면 크게 이제 처음에는 개화 자강운동에서 이제 출발하죠. 그래서 이 개화 자강운동의 개화파나 독립협회들이 이제 활동인데 서양의 문화를 수용을 하자. 그래서 문명 개화론 입장에서 이제 했고 그것이 이제 발전된 것이 예국계몽운동이에요. 그래서 예국개몽운동은 그 다음에 입헌 정치의 수립을 위한 정치운동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보안의 뭐 현정 연구에 등등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을사조약 조약을 계기로 해갖고, 이게 이제 뭘로 바뀌냐면, 을사조약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당시 그 실력 양성과 자강운동, 국권 회복운동으로 바뀌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신민협회 이런 것들인데 예국개몽운동 단계에서는 정치적인 목표로 한 반면에 그 이제 을사조약 이후에는 신뢰 양성 자강운동처럼 이렇게 이제 사회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구분하는데 이런 흐름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뭐라고 하냐면 통칭해서 이제 예국개몽운동이라 불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제 예국개몽운동은 그 입헌 정치의 수립 운동은 이제 한정해서 얘기하지만 실제 교과서나 이런 데는 다 예국계몽 운동, 실력 양성과 자강 운동까지 다 그냥 통쳐가지고 그 예국계몽 운동을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독립협회 이후에 해산 이후에 개화 운동과 독립협회 활동의 정통을 계승한 개화 자강 계열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국민들 계몽하고 민족 신력을 양성하여 국권을 회복하려는 그 예국 계몽 운동이 활발하게 이제 전개되었고요. 이외에 일본을 비롯한 열강대 이권 침탈을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개화 자강 계열의 많은 예국 단체들이 설립해서 일진회에 대입을 하게 되죠. 일진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봉주나 이용구라는 사람이 만든 그 친일 예국 단체인데 1905년에 일본에 따라서 일본의 외교권 넘길 것을 주장했고 그다음에 한일합방 청원서를 이제 반포를 하죠. 매국적 행위를 일삼다가 나중에 이제 일제가 한일합방 나고 나서 이걸 해체시키죠. 국민들이 별로 이제 안 좋으니까 대민 이제 문화 차원에서 활동을 이제 중지시키는데 요때 이제 그 이용구라는 사람을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이용구가 시청교도를 이제 만들었어요. 이 시청교는 동학교도의 일파야. 예, 시청교. 그래갖고 그 시청교가 나중에 이제 친일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대응해갖고 이제 동학 안에서 성종이가 따로 이름을 바꿨죠. 이미지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그래서 동학을 천도교로 이름을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이 송경주와 이영구가 이제 일진을 만들고 한일 합방 청원서 올릴 때 생각은 뭐냐면 영국의 나라처럼 연영방처럼 일종의 의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자치적 하자 그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일본은 그런 생각 없었죠. 직접 이제 통치를 하겠다고 생각했고 또 이완용도 이 일진회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완용은 노동계통 양반 출신이잖아요. 근데 일진회는 천민 출신이야, 평민 출신이야. 그러니까 어디 싼 것들이 나오고 동동하게 맺냐.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다고 그래요. 하여튼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그 중에 최초에 결성한 단체가 보안회죠. 자, 이 보안회는 이름 꼭 외워두세요. 이 보안회는 다른 예국계몽 운동단체나 이권수호운동 같은 것들이 다 실패했는데 이 보안회 활동만은 성공했어. 네. 원래 보안회는 보국 안민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보안회라고 하는데 1904년에 7월달에 만들어졌죠. 그 당시 일본이 너일전쟁 중에 한일 의정서를 근거로 해서 항모지 개강권을 요구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에 항모지가 많으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우리 개척권을 이제 요구를 했고 일본은 그걸 통해서 조선을 식량과 원료 공급지 삼고 일본인들 한반도 이주시켜 그 당시 가면 인구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반대 집회를 해. 그래갖고 이제 유생이나 전직관료,
기독교도인들이 대중적인 어떤 반대 운동을 일으켜갖고 결국에는 일본의 요구를 저지했어요. 근데 이제 일본이 그 요구를 이제 그 물리치는 대신에 조건을 걸었죠. 우리가 항무지 개강권을 요구를 안 하는 대신에 처단하는 대신에 이 보안회를 해산을 시켜라. 그래서 보안회가 해산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때 농강행사라는 회사가 만들어졌죠. 여기는 안 나왔지만 빗강이에요. 농강 회사. 예. 빗강이 아니라 그 빗강할 때 강자예요. 강자. 예, 제가 강을 발음을 못해가지고 예. 그래서 농강행사를 설립했는데 이 항무지 그 개간을 우리가 하자. 그래서 관료자본을 통해서 항무지 매입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것도 보안에 함께 일본의 압력으로 해산이 됐어요. 네. 그렇지만 이 보안의 활동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이제 일본 애들이 이걸 통해서 최초로 마지막이자 뭐냐면 경질 구국 운동에서 요것만이 성공한 거야. 보안회가. 네. 그래서 경질 구국 운동에서 보안회 활동이 큰 성공을 거뒀다. 유일하게. 그래서 일제는 이 보안회를 이제 그 해체시키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확실한 친일단체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뭐가 결성이 됐냐면 일진회가 결성됐죠. 그 일진회는 이제 송봉주 유신회와 진보회, 시청교회 그 이용구가 이제 결합돼 갖고 만든 조직인데 일진회가 이때 뒤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독립협회 출신자들이 만든 것이 선정연구회죠. 선정연구회. 자, 선정연구회는 몇 년에 만들어졌냐면 1905년 5월달에 만들어졌어요. 선정연구회는 이제 그 배경을 보면 그 앞에 공진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부상 단체들이 만든 공진회가 있었는데 이 공진회가 일본군의 개입을 해산이 됐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때 공진회 이제 그 보부상 외에도 독립협회 회원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공진회 해산 이후에 그 당시 이준이나 윤호종 같은 독립협회 사람들이 보부상 간의 관계를 끊고 좀 약간 지식인 중심으로 해갖고 좀 결성할 필요 있겠다 해서 현정연구회를 만들었어요. 현정연구회는 그 활동을 보면요. 일단 그 목적이 있겠네요. 목적을 보면 그 국민의 정치 의식을 고취시키고 입헌 정치 체제 수립 목적으로 이제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현정이라는 건 헌법을 연구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입헌 군주제 이렇게 이제 그 연구를 하기도 했고 활동을 보면 을사오조약을 반대든 이런 대중 계몽운동, 반일 전체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주장을 보면 그 당시 국권 상실, 타계, 일진의 반민족 행위 구탄, 입헌군주의 달성, 국민의 민권 확대 이런 등등을 주장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제왕이라도 정부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통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이제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일제에 대응하다가 통감부에서 강제로 해산이 되죠. 그리고 이 단체를 계승한 게 현정연구를 계승한 게 여기 나와 있는 대한자강회예요. 대한자강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한편 을사조약을 계기해서 그 당시 개화자강 계열의 민족운동은 이권수호운동에서 국권 회복 위한 실력 양성운동을 전했다. 자, 아까 예전에 말했지만 이제 이 을사조약을 계기해서 앞에 썼던 애국계몽운동, 입헌체제에 수립한 정치운동이 을사조약 이후에 실력 양성과 자강운동으로 전환됐다고 했죠. 국권회복으로.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단체가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신민회 이런 단체들인데 자, 대한자강회는 거기에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제국을 자강, 스스로 강하게 만들자 이렇게 이제 목표로 해갖고 주로 교육이나 사회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이제 했던 조직 형태인데 자 현정연구의 모체로 해서 사회단체와 언론기관을 중심으로 해갖고 조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장지연이나 그 다음에 윤호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됐고 자 이들의 이제 목적은 그 교육과 산업을 진행시켜서 독립 기초를 마련하자. 그래서 정치운동의 성격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부강을 통해서 사회문화적 운동, 교육활동, 산업진흥운동 이런 것들 중심으로 발전이 됐죠.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자, 대한자강회는 교육과 산업을 진흥시켜
독립의 기초를 만들 것을 목적하여 현정 연구회를 주도했던 인물들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대한자강회는 전국 각지에 지혜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월보의 간행, 연설의 개칙 등을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국권회복을 통해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했으며, 고종항제 강제퇴위와 정미칠조약을 반대를 하다가 결국엔 일제에 의해서 해산이 됐죠. 예. 그래갖고 이때 이제 그 일제는 보안법이라는 걸 적용해요. 보안법. 그 통관부에서 만들어놓은 악법 중에 하나인데, 보안법은 한국인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예. 그래서 뭐 종교나 교육단체 아니면 집회 결사 못하도록 해.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이후부터 1907년에 만들어진 법인데, 이 법 때문에 제대로 활동을 못해요. 활동을. 되게 비밀 결사 조직 형태로 활동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신민회 있죠? 신민회도 그런 비밀 결사 조직으로 이제 활동하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는 한계가 안 나왔지만, 대한자강에도 한계가 있어.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누굴 초빙했냐면, 일본인 고문이 있어. 일본인 고문인 오가키, 다카오, 오가키, 타카오라는 사람이 있어. 오가키 타카오. 이 사람이 아시아 연대론을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고문을 삼아요. 그래서 그의 영향 아래 이제 활동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국의 국법 아래, 국법의 범위 아래 제한을 시켜.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한을 하죠. 근데 그 당시 법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었죠? 일본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본의 보호 정치 아래 만들어진 국법을 바탕으로 해서 운동을 전개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한자강회 구성원들이 또 만든 게 뭐냐면 대한협회야. 대한협회. 그래서 대한협회는 교육의 보급, 산업의 개발, 민권의 신장, 그 다음에 행정의 개선 등 이런 강령을 내고 대한협회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국권 회복을 위해서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했으나 일제 지배권이 강화됨에 따라 전차 국권 회복의 의지가 크게 약화되어 그 흐름이 이제 신민회로 넘어갔다 이렇게 되는데, 원래 대한협회는 1907년에 조직한 그 단체죠. 12월 달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나름대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초기 인원들이 좀 항의의식이 많은 사람들이고 남궁옥 같은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 지도부가 교체가 돼. 후기에 들어가면 김가진 같은 친일파들이 등장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지도부는 친일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중에 경성지부 같은 지부는 또 뭐냐면 또 항일파로 구성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말기에 되면 대한협회가 뭐냐면 일진회하고 일종의 친일 경쟁을 하죠. 일본에게 잘 보기 위해서.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뭐냐면 일진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당시 한일합병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돌아서게 돼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대한협회도 그 막판에 친일적 행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그 일본인 아까 오가키 다카오라는 고문 있죠. 오가키 다카오를 또 고문을 모셔. 그래갖고 있고 또 의병운동을 소유로 구정하고 아까 이제 지도부가 일진의 연합 해체하고 등등 해서 친일적인 행동을 많이 했다. 결국엔 한일 병탄 후에 해체가 돼요. 해체가 돼. 자, 신민회 보죠. 신민회는 기존의 그 앞에 있는 활동 그 단체들하고 좀 약간 특색이 있어. 다른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신민회 활동들이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로 신민회는 선실력 후 독립이라고 보통 이제 하잖아요. 선실력 후 독립이라고 하는 게 예국 개몽 운동인데, 먼저 예국 개몽 운동 아까 치면서 이제 먼저 실력을 양성한 다음에 후에 독립을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선 독립 후 실력 양성을 주장해요. 신민회는 좀 약간 다르고, 그래서 두 번째는 신민회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계몽이나 그 다음에 산업진흥, 교육 이런 것들 하면서도 동시에 또 뭐냐면 무장투쟁을 또 같이 주장해요. 무장투쟁. 그러니까 병행이야. 투투거적 전략이죠.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계몽, 산업진흥, 교육 같은 것도 하면서 무장투쟁 같은 그런 것도 같이 진행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민회가 이제 그걸 이제 같이 연계시켜서 하는 게 독립전쟁론이라는 걸 제기해요. 독립전쟁론.
그래서 독립전쟁론은 그 당시 비무장의 실력 양성의 한계점과 무장투쟁론의 비현실적인 것들을 이제 보완하는 건데, 당장 무력을 통해서 뭐냐면 동원해서 독립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군대나 독립기지를 만들어가지고 독립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실력을 양성하고 있다가 일본과 러시아, 미국과 일본 간의 전쟁이 일어날 때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전쟁을 벌여서 뭐냐면 독립을 시키겠다. 이게 독립전쟁론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어요? 독립기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신민의 활동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삼원보나 그 한흥동이나 독립기지를 많이 만들게 돼요. 그 다음에 이들은 보통 이제 그 단체들 입헌군주제를 지향하잖아요. 근데 요 단체는 공화정을 지향해. 공화정. 예, 공화정을 지향한다. 정치 형태로서. 그래서 신민회는 상당히 저 전에 있었던 단체들과 좀 다른 모습들 많이 보여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데, 자, 그러면 신민회를 이제 볼게요. 신민회는 이제 아까 말처럼 이제 비밀결사 조직이었죠. 자, 뭐 때문에 비밀결사 조직이었죠? 보안법 때문에 그래요. 보안법.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있는 20년 신간에는 합법 조직에 반해서 이 신민회는 보안법 때문에 이제 그 비밀결사 조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무슨 비밀 내갖고 아지트처럼 이렇게 쳐놓고 활동한 건 아니고 합법적인 활동과 비합법적인 활동 같이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일제가 허용했던 뭐 회사나 학교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표면적으로 활동하면서도 또 밑에 비합법적인 활동들을 또 같이 해요. 예. 그래서 신민이라는 말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국민을 지향한다는 말에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신민의 구성원들 보면 뒤에 그 독립운동 활동을 했던 사람들 다 들어가 있어. 거의 대부분. 그래서 얀창호, 양기탁, 이동희, 이동영 같은 사람들이 지도부를 구성하고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를 막론한 조직된 비밀 결사였다. 시민회는 국권 회복하고 공화 정책을 바탕으로 국민국가 건설을 공적 목표로 삼았으며 이를 위해 문화 경제적 실력 양성 운동과 군사적 실력 양성 운동을 함께 추진했다. 먼저 신민회는 국민대 자주 독립 정신의 고취, 그다음 민족 교육의 추진, 민족 산업의 육성과 민족 문화의 개발 등 문화 경제적 실력 양성을 주력했다. 자, 이를 위해서 합법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제 또 운동도 하는데 신민회가 만들어진 학교 중에 평양의 대성학교가 유명하죠. 그래서 교육 활동을 해요. 대성학교는 누가 만들었어요? 안창호가 만들었죠. 안창호.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정주에 오산학교가 있어. 정주에 오산학교. 오산학교는 누가 만들었죠? 이순윤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죠.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신교육운동, 신사상보급운동을 하게 돼요. 신교육운동은 예전에 역교동에서 한번 나왔어요. 역교동에서. 예. 자, 그래서 이제 교육활동도 하고, 그다음 청년학원을 조직했으며, 또 기업도 운영해요. 그래서 이제 기업 보면 태극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그다음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여기 자기회사, 평양 자기회사도 운영하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뭐, 협성동사라든지, 그 다음에 상무동사라든지 이런 것들 운영해요. 자, 협성동사, 상무동사, 그 다음 태극서관, 자기회사 이런 것들 왜 운영할까요? 독립자금을 확보하고 그냥 자원확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회사라는 조직은 그 우리나라의 경제 실력 양성운동도 같이 있지만 동시에 거기에서 얻은 이익을 상당 부분을 독립자금으로 된 거야. 그래서 나중에 회사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회사정을 공포한 이유도 민족자본이 많이 성장하면 그 중에 상당수가 어디로 빠져나간다는 거야? 독립자본 빠져나가니까 그걸 차단하는 목적도 있어요. 예. 자, 하여튼 한편 신민회는 일제 탄압으로 국내 실력 양성 운동이 어려워지자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무장투쟁의 길을 모색할 군사적 실력 양성을 키웠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신민회 활동에서 이제 독립군 기지 건설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한흥동, 삼원보, 신흥무관학교 다 어떤 계열의 사람들이 만들었냐면 신민회 계열의 사람들이 활동해갖고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독립전쟁론을 바탕으로 저 독립전쟁론은 아까 얘기했죠? 실력 양성운동과 무장투쟁론을 서로 결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독립기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힘을 비축했다가 강대국이 싸울 때 뭐냐면 쫓아와서
우리나라 이제 이걸 이용해갖고 군사력을 이제 투입을 해갖고 한반도에 독립을 시키겠다. 그래서 일종의 기회폭착적 운동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간도와 연해주 진역에 한민족의 집단 거주지를 개척하고 무관학교, 대표적인 무관학교가 어디 학교야? 신흥 무관학교죠. 그 외에도 신흥 무관학교에 이제 또 뭐냐면 분교가 있어. 뭐 독립무관학교도 있고 밀산무관학교도 있고 이런 것들을 성립하게 되죠. 자, 이들 독립운동을 거점으로 삼아서 결정적 시기에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때 결정적 시기라는 것은 아까 이제 강대국이 싸울 때. 그래서 이후 신민회는 일제가 납조한 백오인 사건이 되게 유명하죠. 백오인 사건으로서 국내 조직이 완화되었다. 이 백오인 사건은 뭐 때문에 일어났냐면 이게 이제 원래 1910년에 그 안명근이라는 사건을 좀 뻥트린 거야. 이 안명근은 안중근의 사촌 동생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함양도 안악 지역에서 근데 군자금을 모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들킨 거야. 근데 일본은 이 군자금 모집 단순한 사건을 거기에서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군자금을 왜 모집했냐 이거 보니까 총독을 암살하고 있다. 대다우치 총독을. 그래서 이걸 이제 사건을 뻥트려서 그 당시 600명의 회원들을, 신민 회원과 기독교 회원들을, 기독교인들을 건 거예요. 그리고 105인을 기소해. 그래서 이걸 105인 사건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재판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일본이 자기 식대로 재판한다고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증거가 없는 거야. 그 몇몇만 이제 뭐냐면 유죄 판결하고 그냥 다 석방해주고 그냥 무죄 판결이 나요. 그렇지만 그 계기로 해가지고 신민회가 와해가 되죠.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또 이걸 안압사건, 백오인 사건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 탄압사건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국사 책 보면 기독교 탄압 정책은 뭐냐면 안압사건, 백오인 사건이 있어요. 여기 네,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 기지, 국외 독립운동 기지의 건설에 노력을 결심해서 1920년대 독립군 활동에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 그래서 신민회 활동 관련된 내용은 좀 약간 나올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자강의 취지문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민회 측과 독립정책 전략 있죠. 요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제 생각에 이거 한번 나올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신민회가 한 번도 안 나오긴 했어요. 근데 한국사 능력이라든지 수능에서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 네. 그래서 이거 문제 만들기 참 좋은 데거든요. 예, 그래갖고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예국개몽운동은 또 언론활동과 교육활동을 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을 통해서 민족의 힘을 키우자. 그 당시 교육은 단순히 순수한 교육이 아니죠. 그걸 통해서 독립을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일종의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접근했죠. 그래서 이제, 보통 교육운동 할 때, 언론 학술단체를 이용해요. 학술단체. 순수하게 우리는 교육만 하고 학문, 영문. 그 학술단체 밑에 여러 이제 사립학교를 만들어요. 예, 그런 것들 특징인데, 자, 을사조약 이후에 교육을 통해 국민의 지식을 키우는 것은 국권회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던 예국개몽운동가들은 교육을 통해 구국운동을 이제 전개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국민교육회, 서북학회, 호남학회, 기호흥학회, 강동학회 같은 여러 학회들을 조직해요. 이 학회들을 이제 보면 대개는 지역별로 구성이 됐어요. 지역별로. 예. 그리고 그 학회 밑에 여러 사립학교를 세우죠. 뭐 보성학교, 그 다음 진명여학교, 숙명여학교, 그 다음 대성학교 등등등. 그 다음에 기간지를 발간을 하고. 자, 이들 학회는 교육진흥에 위해 항토의 발전과 민족의 실력 양성을 통해서 국권회복을 이제 목표로 뒀고요. 학보를 이제 발간하고 기간지를 발간하고 국민개몽에 힘썼으며 신교육을 보급했으며 사립학교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언급했던 보성학교, 그 다음에 양정의숙, 진명여학교, 숙명여학교, 그 다음에 중동학교, 평양의 대성학교, 정주의 오산학교 등등등 있죠. 예. 숙명여고는 좀 유명하죠. 예, 지금 그랬는데, 자, 언론기관도 국민개몽과 예국신 고취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을사조약을 위해 본격화된 일제 국권 진탈에 앞섰는데, 한성신문은 그 유명한 을사조약이 체결되니까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선투해서 장지연이 쓴 논설 있죠. 그게 이제 시일야 방성대국이라는 것을 이제 공표하죠.
그 신라 방송대국은 의사조약을 이제 보고 그날의 그 내용을 울분을 토한다 그런 내용에서 이제 쓴 건데 신라 방송대국은 그 한성신문에서 복받고 나자마자 폐간됐기 때문에 거기 정간됐기 때문에 실제로 한성신문을 통해서 알려진 건 아니에요. 뭘 통해서 알려졌냐면 대한매일신보를 통해서 알려졌어. 그래서 재빠르게 대한매일신보가 그걸 받아가지고 실었어요. 그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몇 년 전, 2, 3년 전인가? 그 문제가 나왔죠. 그 저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수능 문제에 그 대한매일신보의 대한매일신보의 그 신라 방송대국이 실었다. 이거 오답으로 처리했어. 근데 이거 맞아요. 오답이 아니라 대한매일신보를 통해서 대부분 신라 방송대국을 뭐냐면 봤던 거죠. 한성신문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대한매일신보에서 봤던 이유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거기에 영국인 사장이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했죠. 영일동맹 이런 것들 때문에. 예. 장지현은 그 후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욕을 좀 얻어먹은 게 뭐냐면 말년에 그 일본 1910년대 일본 신문 중에 일본 그 통감부 신문 중에 그게 있어. 대한매일신보가 나중에 매일신보 해갖고 일본 통감부 기관조 바뀌거든요. 총독 기관조. 그 매일신보 주필로 일을 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일제를 찬양하는 그 기사를 쓰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장지현이 이제 그 훈장도 박탈당하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제 후에 친일을 할지 몰라지만 일제 당시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일제 대항을 했어. 그래서 그거대로 또 인정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강수 같은 사람도 이빨독립선언서 같은 거 작성했잖아요. 나중에 친일해서 그런 거지. 예. 근데 그거 행동 자체는 역사에서 삭제하면 좀 문제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했는데 장지현의 하여튼 친일 활동이 좀 있었어요 이때. 자 하여튼 그때 일제 친일파의 매국행위를 지탄하고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영국인이 사장이 배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비교적 자유롭게 이제 활동을 해요. 그 사장 믿고 그래서 항해 의병 활동이나 친일파 암사 활동, 매국행위, 폭로 등 자주적인 의식과 적극적인 계몽운동을 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말한 것처럼 대한매일신보는 의병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 됐죠. 다른 신문과 달리. 예. 그리고 대한매일신보는 그 당시 제일 많이 팔렸던 신문이야. 근데 앞쉽게도 이게 나중에 배대지 죽고 나서 이 대한매일신보가 총독부 넘어가. 그래서 총독부 기간지가 돼. 그래서 매일신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자, 하여튼 이 시기에 일제는 빌린 차관을 우리 힘으로 갚자는 경제 구구운동을 했는데 국채보상운동이 있죠. 국채보상운동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1907년에 시작됐죠. 그래서 대구에서 이제 시작돼서 서울로 확산됐고 그 대구에 보면 국채보상운동 그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구가 상당히 보수 꼴통인 줄 알았더니 예전에는 상당히 반일도 많이 했고 반독재도 많이 했고 그랬더라고. 4.19 혁명도 대구에서 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자, 하여튼 요게 이제 대한매일신보나 한성신문 언론기관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에 민족신문, 제국신문, 만세보, 뭐 여러 가지 월보, 학보 그랬는데 이제 일제가 이제 타락하면서 이제 이때 이제 주도했던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그 기금을 유용했다. 그래가지고 얘들 체포하죠. 그래서 이제 이들 유용 횡령했다는 이유로 근데 나중에 무죄 판명을 받아요. 근데 이미 뭐예요? 오명 다 뒤집어 쓰고 결국에는 해산이 되죠. 그 돈을 일본이 딱 꼭 먹게 돼요. 그 돈을. 자, 그러면 예국개몽운동의 의의를 볼게요. 자, 여기 예국개몽운동은 주의할 게 뭐냐면 모든 예국개몽운동 단체의 의미가 아니에요. 주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신민의 계통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신민의 계통. 네, 신민의 계통. 자, 그러면 예국개몽운동은 민족 자주의식 개발과 교육에 의한 민족의 실력 배양, 그 다음에 민족 경제의 육성과 민족의 문화의 창달을 목적으로 했으나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주적 국권 회복에 있었다. 자, 이를 통해서 예국개몽운동은 그 국민개몽, 근대교육, 산업개발, 국학연구, 언론활동, 국외 독립군 기지건설을 통해서 민족의 실력을 양성해서 국권을 회복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예국개몽운동은 그 국권 회복과 동시에 근대적 국민국가 이념을 목표로 제시했고 근대사회 발전에 합치된 민족운동 이념을 제시했는데 특히 신민회는 독립전쟁론에 의거하여 민족 독립운동의 전략을 제시하고
국내에서 문화, 경제 실력 양성과 더불어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한 군사적 양성을 추진하여 항일 무장 투쟁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된 시기에 국내에서 전개된 예국개봉 운동에는 일제 정치 군사적으로 예속된 상태에서 전개됐기 때문에 항일 투쟁의 성과면서 한계 속을 지닐 수밖에 없었으며 군민개몽과 교육을 통해서 장기적인 독립운동 인재를 양성하고 근대적 민족산업에 진흥시켜 독립운동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 그래서 나한테 뭐 의의가 있는데 주로 이제 시민의 계통에 중심으로 해갖고 살펴봤고요. 제 생각에 의의는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이제 한계를 동시에 또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한계가 더 많아요. 한계가. 이게 의미만 적어놨는데, 자, 일단은 그 강작, 심화 강의 교재 좀 볼게요. 자, 거기 보면 이제, 거기 몇 페이지 보시냐면, 346페이지 잠깐 보세요. 자, 거기에 의의한 게 있는데, 의의는, 여기 이제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이제 제가 요약을 한 거고, 한계는 뭐냐면, 일단 1번이 내세웠던 식상호업의 논리를 수용했다는 거야. 지지 전후제 인정하고. 식상호업은 이제 누가 처음에 주장했냐면, 이게 메이지 유신에서 처음에 했던 거거든요. 그걸 이토 시로부미가 우리나라하고 얘기했던 거고, 그러니까 너희들 나중에 이제 산업이 부강하고, 경제적으로 이제 발달하면, 해방시켜주겠다. 독립시켜주겠다. 그동안 우리가 보호해주겠다는 거야. 근데 그걸 순진하게 믿었다는 거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국주의가 내세웠던 사회진화론을 수용했다.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사회진화론을 수용했다. 그리고 의병운동을 상당히 비하했어요. 그러니까 의병운동은 야만적인 행동이다. 어떻게 총 들고 싸우냐. 그래놓고 이제 항일 의병운동을 상당히 비하를 했고요. 철저히 이제 무시했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시골에 가서 농사를 져라. 우리가 독립운동 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당시 이제 신민회 같은 경우에는 무장 독립투쟁도 같이 했죠. 근데 전반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엘리트 의식, 그러니까 우민관을 반영하고 있죠. 민중이나 민중의 어떤 운동 같은 것들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자, 이런 한계점을 이제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개항의 경제와 사회를 볼게요. 열강의 경제 침투 볼게요. 여기부터 이제 구한말 경제 부분인데, 자, 구한말 경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구한말 경제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 자, 그래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그 기본 교재 347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제가 이걸 이게 제가 작성한 건 아니고, 그걸 보니까 이제 떠도는 학습표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 그래서 되게 정리가 잘 돼 있어갖고, 제가 이제 퍼왔는데, 이걸 좀 약간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수정을 좀 했어. 네, 좀 사실관계 좀 틀린 것도 있어가지고. 자, 되게, 요 표에서 볼 수 있는 강화도 조약 있죠? 강화도 조약은 몇 년에 맺었죠? 일단, 1876년. 그 다음 이모군란이 또 경제사에서 크게 이제 좌우되는데 1882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일전쟁은 몇 년에 됐죠? 1894년. 그 다음 아간파천이 있는데 아간파천 1896년에 일어났고 너울전쟁이 1904년. 이렇게 기점 한번 잡아보면 자, 보통 강화도 조약에서 이제 이모군란까지는 보통 1기라고 이제 하고 그 다음 이모군란부터 해갖고 그 청일전쟁까지는 2기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기. 그 다음에 청일전쟁에서 이제 아가판천기까지는 3기. 이렇게. 그 다음 아가판천에서 너일전쟁까지는 되게 4기. 이렇게 볼 수 있고, 너일전쟁에서 이제 그 한일 병탄까지는 보통 5기.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꼬꼬됐네. 자, 여기 보면 1기를 볼게요. 1기는 되게 강화도 조약부터 해서 이모군란까지 이게 1기인데 여기는 일본이 경제적으로 장악했던 시기야. 그때 이제 우리가 일본이 이제 그 강화도 조약 부속 조약으로서 조일수 조교부록과 조일통상 조약이 맺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렇게 이제 그 불평등 조약이 맺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그 미명 교환 체제가 형성된다고 했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때 그 객주 보고상이 성장이 돼요.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중개무역 때문에, 중개무역의 이익 때문에. 중개무역의 이익 때문에 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무슨 무역이냐면 거주지 무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간행 이정이라는 게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10리나 20리밖에 나가지 못해. 그러니까 이제 그 개항지에서 그 일반 소비지까지는 누가 그걸 연결해 줬으면 기존의 한국 상인들, 객주나 보부사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임오군란 이후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 임오군란 때 조총 삼민수용 무역장점을 맺어지고 청해전쟁까지 이 시기는 이제 보통 이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일본과 청나라가 경쟁 관계였죠. 그래서 점점 일본이 이제 우세한 가운데 청나라가 뒤쫓고 있었던 관계야. 그래서 이제 일본은 경제가 이제 우위였고 상대적으로 청나라는 정치가 우위였죠. 그때 내전과 섞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청나라가 이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 뒤쫓고 막 뒤쫓아갔던 시기야. 결국에는 그걸 뭐냐면 떨쳐내기 위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게 청나라를 떨쳐내기 위해서 일본이 무슨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청해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측면에서. 자, 그러면 청나라가 일본을 뭐냐면 뒤쫓아갔던 그 이유가 뭐냐? 한국 시장을 점점 장식했던 이유가 뭐냐면 조총산민 수용 무역장중이야. 거기에 보면 무슨 건 내지통상권 내용이 있죠. 내지통상권.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중개무역을 했던 한국 상인들이 손해를 봐요. 왜냐면 이제 일본 상인이나 청나라 상인이 직접 와가지고 물건 갖다 파니까 손해를 보죠. 그래갖고 무슨 운동이 일어났냐면 이 당 시전 상인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 상권 수호 운동이 일어나요. 상권 수호 운동. 예. 그래서 있고 그 당시 또 반공령도 이제 실시하죠. 반공령. 반공령은 이제 무슨 조약을 바탕으로 실시된 거죠? 이거는 조율통상 장정을 바탕으로 한 거야. 이 조때 조율통상 장정은 그 앞에 1876년에 맺어진 게 아니라 1883년에 개정된 조율통상 조약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양국을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한 달 전에 관찰사가 누구한테 통보하는 거죠? 일본에 통보한다. 그런 규정이 있어. 근데 일본에서는 통보는 했어. 근데 100일 전에 통보한다는 내용인데 우리 못 받았다는 거야. 100일 이후에 받았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우리가 손해를 봤으니까 배상을 해달라.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일본 측이 요구를 받아들여갖고 배상을 해줬죠. 이 반공령 사건이죠. 자, 하여튼 이제 상권 수호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 이제 이 시기가 있었고, 그렇지만 청일전쟁의 계기로 해가지고 일본 상인들이 독점을 하게 돼요. 관계. 그러면 요때 이기 때 또 특징이 뭐냐면 미명교환 체제는 계속 가요. 이 체제가. 근데 처음에는 일본산 그 영국산 면직물을 갖다 팔았다고 했죠. 근데 이것이 뭘로 바뀐다고 했어요? 일본산 면직물로 갖다 이제 바뀐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토포 산업이 어떻게 될까요? 몰락을 해요.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상기를 보죠. 청일전쟁 이후부터는 완전히 이제 누가 독점했던 거야? 정치, 경제 다 일본이 독점했어. 잠깐. 근데 이게 이제 깨지게 된 게 사기 때인데, 자, 사기 때 들어가면서 이때 이제 뭐냐면 일본하고 러시아가 또 등장해요. 러시아가 세력 균형이죠. 아가파초부터 너일 전쟁까지. 그럼 일본은 그 당시 뭐죠? 경제적으로 우월했고 러시아는 정치적으로 우월했죠. 이렇게 있고 요 시기 때 이제 아가파초 이후부터 열강의 이권 침탈이 되게 많아요. 그때 이제 열강대 이권 침탈에 내세웠던 게 뭐냐면 체육대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다른 나라도 줬으니까 우리나라도 달라. 철도 부설권, 강산 채굴권, 그 다음에 산림 채굴권 등등등을 벌목권을 다 가져가.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거는 예전에도 얘기했죠. 강무 정권이 또 뭐냐 의도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익을 균점시켜가지고 그 어떤 특정한 국가가 한반도의 패권을 장악할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독립협회가 이걸 이제 반대해갖고 펼쳤던 경제적 구국운동이 뭐죠? 이권 수호 운동이죠. 그래서 저양도 그 조차 요구를 저지했고 한려은행을 폐쇄했고 등등등 이런 것들 이제 했고. 자, 그 다음에 너일 전쟁을 보죠. 너일 전쟁.
널 전쟁부터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까지는 이게 이제 마지막 그까지는 되게 이게 3기 4기가 5기죠. 5기인데 이 5기 때는 이때는 1번이 정치 경제를 다 독점을 해요. 이때는 그리고 이제 국제적 승인도 받죠. 한반도 지배할 건 국제적 승인 받고 이런 것들인데 자 이때 이제 토지 약탈이 본격화되죠. 뭐에 있겠어?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한일 의정서에 있어서 그래서 토지 약탈해서 토지 부지나 이런 것들하고 막 그 당시 철도도 부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또 만들어요. 유명하죠? 1908년에 만주나 한반도에 있는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동양척식 주식회사 만들고 그래서 일본이 차관도 제공해. 그래서 이 차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무슨 거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메가다의 화폐 정지 사업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이때 중앙은행으로서 뭘 삼냐면 제일은행을 삼아요. 제일은행. 예. 그래서 제일은행권을 널리 보급시키죠. 예, 엔화 대신에. 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경제적 구국운동으로서 뭐가 있냐? 두 가지가 있죠. 보안에,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이 있어요. 예, 그래서 보안은 아까처럼 여기 있고, 국채보상운동은 대구 지역 서상동을 중심으로 해서 국채보상기성회가 설립해서 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상해사가 성립되고, 산업자본이 성립되고, 금융자본이 성립되고 그러는데, 이 상해사는 이제 일종의 상업자본이야. 그래서 정부의 보호와 돼서 이제 성장했던 것이 상해사인데, 강무개혁 이후에 본격화되죠. 상업자본은 뭘 통해서 이익을 얻는 그 자본이죠? 유통. 그 다음에 산업자본도 형성되는데, 조선 유기상원이나 뭐 종로 직조사, 이런 자본도 형성돼. 자, 산업자본은 뭘 통해서 이익을 얻는 거죠? 직접 생산. 자, 금융자본이라는 거는 이제 조선은행, 한성은행, 채권은행 등등 있는데, 대부분 화폐 정리 사업으로 몰락을 했고요. 이런 거는 금융을 통해서 이제 자본이 형성된 거죠. 결국에는 상업자본이든, 그다음 산업자본이든, 금융자본들이 형성됐긴 했지만, 결국 일본의 어떤 자본이나 기술, 경영 노하우에 밀려가지고 몰락했다. 이게 이제 한국 근현대사 내용의 주 내용이에요. 맥락이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더 살펴볼 게 뭐냐면, 자, 여기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경제 구국운동을 쭉 얘기했잖아요. 반공령 실시, 그 다음에 상권수호운동, 협회 이권수호운동, 보안의 국채보상운동 등등을 얘기했죠. 그 중에 정부가 주도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뭘까요? 반공령이죠. 반공령. 물론 지방적인 정부 차원에서 이제 주도했지만 반공령이 있고, 그다음 나머지 뭐 상권수호운동, 독립협회, 보안의 뭐 이런 것들, 이권수호운동은 다 민간 차원에서 했죠. 그래서 독립협회가 이권수호운동 있고 또 상권수호운동도 일부 개입을 했고요. 그다음 여기에서 나름대로 성공했던 게 뭐냐면 보안의 활동이에요. 보안의 활동. 물론 이제 이권수호운동 일부 성공했죠. 보안회가 이제 성공을 했고, 자 그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경제적 구국운동도. 자 그다음에 이제 열강대 침투 내용을 이제 볼게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 자, 일본 상인들 무역 활동을 볼게요. 자, 조선 후기에 이제 이래 발전해온 상품 화폐 경제는 아직 자본주의와 거리가 멀었지만 개항했던 대규모 대무역은 유통 부분을 먼저 활성화시키고 근대적 생산 단계에 이르지 못했던 조선의 경제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자, 문호 개방 전에 일본과 무역을 외곽을 통해서 주로 소극적으로 일어났죠. 강화도 조약 체결 후에 부산, 원산, 인천이 최대 개항되고 요때 이제 부산, 원산, 인천에는 일본이 그 조차지가 있었어. 이 조차지를 뭐라고 하죠? 거주지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거주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초창기 때 거주지 무역이 행해지죠. 자, 면직물 중심한 소비지 자본주의 산업 상품이 거의 제한 없이 수입됐으며 쌀, 콩, 금 같은 것도 수출 무역량이 급증됐다. 자, 이러한 무역의 변화는 강화도 조약에 이어서 조인된 수호조교 부록이나 통상장정 같은 불평등 조약에서 유의해서다. 그래서 영사재판권의 치해법권, 거주지 설정, 한국예항, 일본 화폐 사용, 무관세 무역 등등등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죠. 자, 초기 일본 상인들은 개항자의 거주지 중심으로 해서 중심으로 조선 상인과 거래를 해서 공갈, 협박, 사기를 자행하면서 양국 간의 물가의 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을 이용해 약탈적 무역 활동을 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일본 상인들 거주지에 앉아갖고 거의 약탈적 무역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뭐에 있까 영사재판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네, 이런 걸 통해 약탈적 무역을 했고 또한
그 일본 상인들은 영국산 면제품과 조선의 원재료에 중개무역과 무관세 무역을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 요때 중개무역은 주의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중개무역은 A와 B가 있는데 A하고 B를 중간에 C라는 사람이 개입을 해갖고 무역을 하는 게 중개무역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때 이제 일본하고 영국 간에 중개를 해갖고 일본이 영국산 물건을 떼가지고 조선에 비싸게 갖다 파는 거야. 마진을 붙여갖고. 이걸 중개무역하고 그 당시 우리가 앞에서 말한 중개무역은 그 당시에 또 중개무역이 있었죠. 일본인들 거주지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니까 일반 소비지까지 가야 될 거냐. 그럴 경우에는 종전에 한국인 상인이 끼고 무역을 해요. 그래서 뭐 개항장 객주라든지 시장상이라든지 보부상이라든지 이런 걸 또 중개무역을 또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좀 약간 헷갈리지 마시고 이때 중개무역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했다. 자, 그 다음에 무관세 무역을 막대한 이득을 했고요. 개항전 조총무역 중심에서 개항 후 임오군란까지 대무역을 일본이 점차 독점했다. 1기죠. 요 상황. 그래서 밑에 부산항과 인천항이 있어요. 요 상황은 1876년부터 해갖고 언제까지? 임오군란 전까지예요. 일본이 거의 동무대를 했던 약탈 무역적인 어떤 형태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본 그 상인들 보면 여기 보면 문호개방 이후에 일본 상인들은 무역의 주도권을 쥐고 점차 소비재 중심의 제품을 팔고 곡물과 금, 새가죽, 원자재를 사갔다. 즉 청해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자국산 면제품을 조선시대에 팔 수 있을 정도 면직공업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국산 면직물 파는 중개 무역을 통해 큰 이득을 얻었다. 한편 일본 상인들은 조선에서 쌀, 콩 같은 곡물과 생면과 새가죽, 약재, 해산물 같은 원료와 반제품을 사갔다. 상품물 중에 그러니까 수출품 중에 쌀과 콩이 큰 비중을 했는데 이 당시 이제 개항 초기에는 일본 상인들이 활동보다 했는데 조선인 상인들 매개로 무역을 했고 중개 무역을 했죠. 차차 직접 생산지에 가서 곡물을 살 수 있게 되면서 조선의 곡물 유통 과정을 지배했다. 자, 이때 직접 지배했던 것은 무슨 조약을 계기로? 삼민수용 무역 장정을 계기로 내지 통상권 인정받았기 때문이죠. 자, 이후 조선인들은 일본의 초기 자본주의와 이런 주요한 식량 기구 역할을 했고 일본의 공군한 대량 유출을 막기 위한 방공령을 내기도 했다. 그래서 일본이 요구한 것은 우리나라 쌀이야, 쌀. 쌀을 상당히 요구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통계자를 좀 볼게요. 통계자를 보면 이제 그 수출과 수익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뒤에 보면 1890년대 대일 무역의 증가는 조선의 풍년과 일본의 홍련호, 조선의 쌀에 대한 수요가 폭발한 게 기인한다. 그래서 1890년에 대일 미국의 수출로 큰 이익을 남긴 일본 상인들은 조선을 새로운 식량 공급 시장으로 새롭게 인식했다. 예, 그 미명 교환 체제를 이제 결정하는데 중요한 해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일본하고 그 당시 조선하고 딱딱 궁합이 맞았어요. 왜냐면 일본은 그 당시 2차 산업 중심이었죠. 그래갖고 이제 공업 중심이었고, 근데 우리는 1차 산업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일본이 필요한 쌀을 농촌 조선에서 공급받는 구조였어. 그러니까 궁합이 맞는데 반해서 이에 반면에 청나라는 약간 안 맞았어. 청나라는 1차 산업 중심이고, 우리는 1차 중심이죠. 그러니까 갖다 팔 물건이 서로 없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런 측면에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본격적으로 진출했던 것도 그런 이유다. 그 다음에 수출 품목 가운데 금이 상당히 많죠. 이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 금이 뭐 합법적인 무역이든 뭐 밀무역이든 많이 빠져나갔어.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 그래서 일본이 1898년에 은본위제에서 금본위 태안으로 넘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금을 예치시킨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엔화를 발급을 시켜요. 이게 금본위 태안인데 왜 일본이 금본위 태안을 했냐? 그 당시 그 경제적 중심지가 어디였어요? 그러니까 금융의 중심지가. 지금은 뉴욕이지만 예전에 미국의 뉴욕이지만 예전 영국의 런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런던에는 원래 그 처음에는 얘네들이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은본위제를 실시했어. 근데 이제 문제는 아편 무역을 통해 은본위가 너무 넘친 거야. 그 은혜 가격이 어떻게 떨어지고 상대의 금의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금본위 태안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금본위 태안으로 바뀌면서 일본도 처음에 은본위였다가
그 영국 같은 이제 금융 선진국들이 근본이 바뀌니까 일본도 같이 따라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근본이 바뀐 거야. 1898년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번 바꿔보려고 했죠. 그래갖고 중앙은행 조례라든지 그 다음에 근본이 조례 같은 것들을 했는데 문제는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의 금이 예치가 돼 있잖아요. 다 뺏겨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금이 미국이나 일본에 뺏겼다. 특히 미국의 그 운산강산 있죠. 운산강산 되게 금이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생산된 지역이었는데 요게 이제 그 미국 쪽으로 넘어가면서 완전 이제 그런데 자, 그 다음에 대수입 무역 수입품 중에 가장 비중이 차지한 건 면제품이에요. 그래서 청일전쟁 이전에 영국산 중개무역이 있지만 이후에 일본산 면제품이 범람했고 그래서 일본산 면제품이 범람했기 때문에 이게 청일전쟁 이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전부터 일본산 면제품이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일본산 면제품은 아까 질기고 그다음 우리나라 그 체제에 딱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 타격을 줘. 조선의 면제국에. 그 다음에 청일전쟁을 기점으로 조선은 미국을 일본에 수출했고 일본은 면제품을 조선에 수출한 그 미국의 미명교환체제가 형성됐다. 근데 이걸 청일전쟁을 하지만 이전부터 미명교환체제가 형성이 됐어요. 이거는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제 조선 농민은 일본 자본주의 발달에 기여한 대가로 수타가 몰락을 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이 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기를 보죠. 2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야? 자, 조총 삼민수용 무역장정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리고 체결되고, 청일전쟁 전까지. 자, 이 시기가 1882년에서 1894년까지가 2기인데, 이 당시에는 일본이 경제적 우위였고, 청나라가 정치적 우위였죠. 근데 청나라가 자신의 막강한 정치력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은 막 쫓아갔던 시기야. 네. 그래서, 자, 개항 이후에 조선과의 무역은 일본에 의해서 독점해 가니까 청나라 입장에선 조선과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방도를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1882년에 이모군란에 조선의 군대를 주둔시킨 청은 정치 군사적 압력을 통해서 조총 삼민 수용 무역장정을 체결했죠. 그래서 그 영향이 이제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왔는데 조선에 대한 경제 침투를 강화했다. 특히 이제 내지 통상권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이제 83년에 조선 정부와 그 강화도 조약 당시에 통상장정을 개정해요. 그래서 일본이 새롭게 조율통상장정을 개정했는데 요때 이제 뭐가 있냐면 체육대우가 있어. 그래서 예전에 이제 말한 것처럼 간세 조약을 주는 대신에 그리고 양국의 무리한 유출을 규제하는 대신에 뭘 얻어온 거죠? 체육대우를 가지고 온 거죠. 예.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내지 통상권 누굴 갖게 돼요? 일본도 갖게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이제 그 청나라가 조선을 이제 일종의 내정 간섭이 심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경제 무역에도 많이 반영이 되는데 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과 그 조선의 그러니까 일본과 청의 비중 중에 점점 누가 앞서가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청나라가 막 쫓아오기 시작한 거야. 거의 55% 그러니까 일본이 55라면 청나라 45? 요 정도까지 쫓아가. 근데 이걸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은 게 뭐야? 청일전쟁부터 완전히 또 역전해갖고 일본이 독점을 해버려. 예. 그래서 이제 청나라 상인들이 많이 물러나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임오군란 이후에 조선에 대한 청의 정치적 영향이 강화되면서 청국 상인들이 대거 침투하여 불평등 조약을 배경으로 일본 상인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리고 1880년대 계속된 혼잡으로 일본에 대한 곡물 수출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조일 간의 무역을 세트되고 청나라 상인들의 무역 주도권이 넘어갔다. 또 상하이에서 일본의 공유에서 영국산 석유 제품을 매입했던 일본 상인도 이를 직수입한 성상에게 가격면에서 딸리게 되죠.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래서 그거 안 되겠다 해갖고 그 당시 일본은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뭐냐면 자국산 면진물을 이제 갖다 들어서 팔게 되고 그리고 청일전쟁 일으킨 원인 중에 경제적 원인 중에 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탐구 활동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보시면 돼요. 그렇죠. 청은 조총 삼민무역장정의 서문을 에서 조선은 청의 속국이 규정됐고 조선 정부가 비준조차 요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청은 치해법권을 말할 것 없이 최초로 한성과 양아진의 점포를 개선할 수 있죠. 이걸 개잔이라고 표시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행권을 소지할 경우에는 허가증만 있으면 개항장 밖에 통상할 수 있는 점이 있다. 이건 이제 예의 조항인데 그게 예가 일종의 뭐예요? 원칙이 돼서 그 내지 통상권이 실제 이제 시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조선의 연안에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냈다.
그리고 조선의 독점적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장전의 내용에 타국이 군점할 수 없다. 이렇게 있죠. 타국이 군점할 수 없다는 내용은 뭘 염두에 두고 있죠? 최국대우를 염두한 거야. 이 내용은 최국대우가 적용되지 않고 누구만이 얻을 수 있는 거야? 청나라가. 근데 이거 전문 내용이 있는데 일본은 그냥 무시했죠. 네. 그 다음에 그러나 이 장정은 타국과의 조약 체결에 영향을 미쳐 불평등 조약 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자, 일본은 종래 통상장정을 개정한 조율통상장정을 체결했다. 그래서 그때 관세율을 이제 하고 수출 5% 수입 8%인데 이게 일종의 협정관세예요. 미 정해놓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좀 약간 관세 자주권을 좀 제한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개항장 밖의 가세가 모두 부정. 아까 개항장 밖의 가세가 모두 부정됐다는 뭐야? 그 당시에는 이금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원래 관세는 세금에 부과하잖아. 근데 물건에. 근데 예전에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상인들에게 통행세를 부과했어. 그러니까 이런 거 계약장 밖에서 벗어나면 이금을 부과하는 비관세 장벽들을 다 없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최국대우가 인정되어 연안 해운과 연안 무역권이 승인되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연안 해운과 연안 무역권은 주로 이제 뭐냐면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이 아니라 나라 안에서의 해양 무역을 얘기해요. 이전에는 누가 가지고 있었죠? 연안해운과 연안무역. 저 경강상인 집단들이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경강상인들이 이제 이걸 조약을 얘기하고 이제 경쟁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 입장일 때는 이제 목성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죠. 예전에 조은성 그 목성 가지고는 그 외국의 기업들과 해운 회사하고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새롭게 증기선을 구입해야 되겠지. 그 돈이 필요한 거죠. 그 돈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걸 누구한테? 정부가 이제 뭐냐면 해달라고 하니까 정부가 그 당시 전원사를 파견해갖고 그 돈을 이제 뜯어내는 과정에서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폭발이 일어난 거죠. 연결시켜서 이제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일본의 상인 거주지와 청나라 상인 거주지 있는데 이 청나라들이 이제 상인들 거주지인 일대가 어디예요? 충무 일대요. 충무 일대. 그래갖고 이제 청나라 상인들이 불려간 다음에 떼놈들 다시 들어오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 당시 그 일대를 뭐라고 했냐면 그 일본 잠깐 제가 말 잘못했는데 을지로 일대인가? 예. 그러니까 일본 산후 그 상인 거주지가 이제 그 일단 지금 충무 일대다. 충무 일대인데 제가 착각했는데 그래서 상인들이 일제가 망한 다음에 일본이 물러난 후에 일본 사람들이 거기 많이 살았거든요. 충무 일대에. 그러니까 이제 이순신의 이름을 따서 그게 충무라고 했어요. 충무. 예. 그리고 이제 을지문덕의 이름을 따서 그 청나라 그 거주지를 을지도라고 했고, 예. 이런 식의 이름을 붙인 거야. 갖다가. 자, 하여튼 이런 지역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는 제국주의 열강의 이권 침탈이죠. 요 장은 앞에는 이제 어느 시대면 청일전쟁에서 아가파천 작가 일본이 정치 경제에 독점하고 있었는데 아가파천 1896년부터 해서 너일전쟁까지 1896년에서 너일전쟁까지 이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때는 이제 몇 개예요? 1기, 2기, 3기죠. 4기죠, 4기. 요때는 러시아와 누가 세력 균형이죠? 일본과의 세력 균형식이죠. 그래서 일본이 경제적 우위를 지니고 있었지만 러시아도 이제 뭐냐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우위가 있었다. 이런 걸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청일전쟁 이후에 열강의 조선에 대한 이권 침탈이 더욱 심해지고 이때 이권이라는 건 제국주의 열강이 후진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권리와 이를 경제적 기관으로 지배하는 권리,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자, 전자는 그러니까 제국주의 열강이 후진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권리로서 철도 부설권, 뭐 강산 채굴권, 산림 채굴권, 전선 가설권 등등등등등 있고, 자, 그다음 호자는 해관 운영권과 해관 수사권, 은행 설치권 있어요. 여기 좀 눈여겨보는 게 해관 수세권이야. 해관 수세권, 해관은 뭐야? 해관은 바다로부터 들어오는 물품들에 관세를 부과하는 게 해관이에요. 해관. 그 당시에는 그 주로 물건을 수송할 때 육로 뭐 기차가 그렇게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했고 기차도 별로 없었으니까 거의 없었으니까 그리고 주로 바다로부터 들어왔어. 비행기도 있었을까 없을까? 비행기 아예 없었죠. 그러니까 바다 항구에 해관을 두고 바다에 들어온 이제 그 배를 타고 들어온 물건에다가 관세를 이제 담당하는 건 해관 수세권인데 이 해관 수세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청나라 가지고 있어. 청나라 한동안 물론 나중에 일본은 넘어가지만 그래서 이제 해관 수세권은 이제 청나라 가지고인데
웃긴 건 운영권은 또 청나라가 아니라 일본이 가지고 있었어. 일본이. 그래갖고 원래 청나라가 운영했다가 이제 일본에 넘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제 운영을 하는데 문제는 운영할 때 얘네들이 자국화폐도 같이 받았어. 수세를 날 때. 그러니까 엔화가 어떻게 될까요? 널리 보급되는 어떤 요인이 됐거든요. 근데 은행 설치권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한려은행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두 가지 나눠볼 수 있다. 자, 이러한 이권 침탈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 과정에 나타난 형성이지만 조선의 경우에도 열강대 세력군영을 바탕으로 해서 독립을 유지하는 정책을 펼쳤 아가파천 시기부터 두드렸다. 아까 조선왕실도 그걸 이용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 균정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정부는 열강대 이권을 균점시켜서 특정국, 특히 조선,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하는 걸 막아보겠다고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조선은 힘이 없다 보니까 군사력을 강화시켜갖고 독립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든 이제 태국처럼 세력 균형을 잘 이용해갖고 독립을 유지하려고 했어. 그러면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에게 이렇게 이제 뭐냐면 여러 철도 부설권을 주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러 이제 요번에도 시험 문제 나왔던 이런 철도 부설권이나 강산체육권 뭐 등등등등 이렇게 이제 주게 되는데 자 하여튼 러시아는 아가파천을 기회로 삼아 조선의 군사 교관과 재정 고문을 파견하고 이거는 조선의 요구 때문에 파견한 거야. 마치 러시아가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당시 민영이나 이 사람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파견한 건데 자 러시아 어학교와 한려은행을 세웠으며 한경도 경원, 종성, 경성의 강상체육관, 압록강, 두만강 일대 울릉도 산림체육관 울릉도의 목재가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일본에 넘어갔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열강도 체육대를 이용해갖고 조선에 여러 가지 권리를 달라고 했죠. 그래서 많이 뺏어갔어. 그래서 여기에다 보시면 거기 강상권 중에 되게 이제 많은데 좀 눈여보면 거기 두만강 산림 권력과 압록강 산림 있죠. 산림체벌권. 이게 이제 산림체벌권에 참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강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됐거든요. 그 당시 철도가 없었으니까. 왜 강을 중심으로 형성됐냐면 운반하기가 편해. 여기가. 그래갖고 압록강 연안에 되게 산림지가 많잖아요. 여기에다가 나무를 벤 다음에 나무를 뭘로 운반하는 거야? 물길을 통해서 운반하는 거야. 이렇게 물길을 통해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이 압록강 산림 이게 물길을 통해서 운반해가지고 나중에는 일본이 이제 이걸 다 갖게 되거든요. 너일 전쟁 이후에. 근데 일본이 이제 보니까 물길에 따가니까 거기에 도착한 게 지금 의주가 아니라 신의주예요. 이 신의주에 따가갖고 그 목재 공장이 있어.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뭐냐면 가공을 해서 뭘 통해서 거기 이제 철도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경의선이라든지 경부선 이런 걸 통해서 이걸 통해서 또 일본을 이렇게 수송하는 그런 이제 절차를 갖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의주가 중심 도시였다가 나중에 일본에 의해서 이 신의주가 철도가 이제 그러면서 신의주가 더 번성하게 되죠. 뭐 이렇게 하여튼 산림체육권도 있고 울릉도도 이제 산림체육권 다 일본이 나중에 가져가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전등, 전화, 전차 부설권 미국이 갖고 이런 등등 여러 권리들을 나눠줬는데 여기에 보면 철도 부설권이 있는데 이 철도 부설권은 좀 이따가 좀 더 설명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철도 부설권은 십자형인 거야. 서울 중심에서 경의선은 어디까지 연결되죠? 의주까지. 그 다음에 경부선은 부산까지. 그 다음 호남선은 강주, 나주까지 이렇게 쭉 연결돼 있고 경원선은 저쪽 원주까지. 예? 원주가 아니라 잠깐만 원주란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원산까지. 예. 그래서 경원선. 예. 그 십자형 그건데 이걸 누가 다 만들었냐면 너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다 만들어준 거야. 그래갖고 이런 것도 원래는 이제 경의철도 부속권이나 경인철도 원래 미국이나 일본한테 줬는데 다 누구한테 넘어가게 되죠? 최종적으로 일본한테 넘어가죠.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경의철도 부속권은 이제 좀 약간 설명할 필요 있는데 자, 이건 좀 나중에 설명해. 도표를 가지고 좀 설명할 필요 있어갖고 자, 그래갖고 이렇게 있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쭉 있고 영국은 평안도 은산 금강 개발권, 프랑스는 경의철도 부설권 등등을 여러 것들을 얻었다. 그래서 이 아가파천이 심화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이권 침탈은 제국주의 열강에 이제 막대한 이득을 줬고 그 조선 민족 경제에 크게 예속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이제
금융지배와 토지 약탈을 이제 볼게요. 금융지배와 토지 약탈. 자, 영국과 미국의 지원을 받아 너일 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조선의 화폐 정리 사업, 금융지배, 토지 침탈을 통해 더 본격적인 경제 예속화 정책을 추진했고요. 자, 일본인 재정이었던 메가다가 오죠. 메가타, 또 메가다. 자, 이거는 몇 차 한일협약 때 그죠? 제1차 한일협약 때 무슨 정치가 있었어요? 고문 정치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재정 고문으로서 이제 메가타가 오고 이제 그 외교 고문으로서 누가 오죠? 스티븐슨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재정 정리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화폐 정리 사업은 또 동일한 말인데 재정 정리라는 명목으로 일본 또 차관을 도입해서 화폐 정리를 이제 했고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서 일본의 화폐제도 그대로 도입하고 조선의 백동화 엽전을 신화폐 교환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그 상인과 자본의 막대한 재산을 피해입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제1은행을 이제 조선의 중앙은행으로 삼으려는 작업이 추진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개항 시점부터 원래 이 제1은행이 사립 제1은행이었어요. 근데 이걸 나중에 공유로 바뀌죠. 그래서 개항 직후부터 조선에 진출해요. 많은 지정만을 쓰고 지정만을 내고 그 다음에 일본의 은행 업무 외에 금의 수매, 조선의 해관세 대리 수납.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 해관세 수익권은 누가 갖고 있죠? 청이 갖고 있지만 운영권 누가 갖고 있다고 했죠? 일본이 가지고 있죠. 자, 은행권 발행 등 일본의 제1은행을 통해서 조선의 재정은 물론 화폐와 금융을 일제가 지배할 의도를 드러냈다. 그래서 이제 화폐 정리 사업이 쭉 있는데 요거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이제 화폐 정리 사업과 그 당시 한국의 금융 정책이 서로 맞물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기본 심화 강의 잠깐 펴세요. 예. 자, 요거 이제 그 화폐 정리 사업을 잠깐 보기 전에 여기는 안 나와있는데 이게 좀 약간 심화된 내용이어서 9월 말 화폐 정책을 좀 보고 그다음 일본의 그 화폐 정책, 메가다 화폐 정책을 좀 볼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355페이지 펴보세요. 이게 이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객관식에.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화폐와 관련되면 이제 볼게요. 여기는 화폐. 9월 말 화폐 정책 보면 자, 조일수 조교 부록을 맺었죠. 그래서 개항장에서 일본 엔화가 유통이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일본 엔화가 유통이 돼요. 그 다음에 해관세가 설치되는 해관세는 아까 전에 관세를 말하고 돼요. 이 당시 뭐 철도라든지 뭐 그 당시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바다로부터 이제 그 들어오는 해관세를 이제 했는데 관세 자주권이 회복되고 나서 이제 설치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것을 처음에 이제 어디에서 통리교섭 통상사무아문가 총세무사 여기 있는데 이 업무는 이제 원래 청나라가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근데 청나라를 이제 가지고 있다가 그렇지만 그 운영은 누구한테 맡겼냐면 일본한테 맡겼어. 일본.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뭐냐면 청일전쟁 이후에는 특정국이 장악하지 못하고 너일전쟁 완전 일본이 넘어갔지만 초창기 때는 청나라가 수세권을 갖고 있고 그다음 일본이 뭘 갖고 있는 거죠?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일본이 운영을 하면서 그 뭐냐면 그 그러니까 해관세를 엔화로 받기 시작해. 그러면서 엔화가 이제 전국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됐고, 특히 이제 신식화폐 장정 때, 근데 이 신식화폐 장정은 예전에 이제 조선 정부가 만든 신식화폐 조례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개정을 해갖고 일본 주도 실시한 건데, 은본위제, 그 다음에 일본 화폐 전국적 유통, 보조화폐 백동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요때 은본이 태안은 아니에요. 은본이 태안은 아니에요. 여기서 좀 잠깐 은본위제를 좀 정리할 텐데 보통 근본위제, 은본위제 하잖아요. 그래서 근본위제는 두 개로 이제 교환을 할 때와 태안을 할 때가 있어. 근본위제 교환제도에서는 이게 뭐냐면 근본위제 교환제도에서는 금, 은, 동이 같이 사용하죠. 근데 교환을 할 때 뭘 기준으로 교환한다는 거야? 금을 기준으로 교환하는 거야. 그리고 태안은 중앙은행에 금을 예치시켜 놓고 그에 맞는 지폐를 발행하죠. 태안 지폐라고 하는데 그 당시 왜 그렇게 했냐면 지금은 그냥 지폐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지폐 신뢰도가 떨어진 거야. 종이에 불과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지폐를 해가지고 태안을 하면 금을 이제 중앙은행에 예치시키고 지폐를 가지고 오면 뭐죠? 그에 해당하는 그 뭐냐면 금을 주는 거야.
그러면 이걸 제일 잘했던 게 미국이에요, 미국. 예,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금태환 제도가 미국 달러로 연결시켜서 했잖아요. 예. 자, 이거 나중에 좀 설명하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게 있고, 음본이도 마찬가지예요. 교환이 있고, 태환이 있어. 그래서 교환은 금, 은, 동 할 때 뭘 기준한 거죠? 은을 기준한 거야. 태환은 이제 중앙은행에 예치시켰고, 똑같이 이제 뭐냐면 화폐를 발행하는 거고요. 근데 처음에는 은본위제였죠. 왜 은본위제였냐? 그 당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너무 시소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금은 이제 보석 같은 존재고, 화폐로서는 잘 활용을 못해. 그러니까, 시소성이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약간의 더 많이 생산한 은을 이제 했는데, 이게 근본위제 넘어가는 게 여러 가지 있죠. 아편전쟁 이후에 영국의 은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제 19세기 넘어가면 20세기 넘어가면 금이 많이 발견되고, 골드루시 해가지고, 그 다음에 호주 지역에도 발견되고, 당시 뭐냐면, 캘리포니아 등지 있죠? 이런 데서 많이, 채굴이 돼. 그러니까, 물론 은보다 많이 채굴되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금도 시소성을 가지면서, 그냥 화폐로 통용될 수 있는 만큼 되니까, 근본위제로 넘어간 거야. 근본위제. 그래갖고 영국이 근본위 하니까, 너도 나도 이제 근본위 더 넘어간 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근본위 태환 제도가 대세니까, 우리도 한번 근본위를 하자라는 논의가 있었던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때 은본위제는 이제 교환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은화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보조화폐에 뭘 반영한다고 했죠? 백동화를 반영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 백동화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정부의 남발이야. 그래서 정부가 툭 하면 그 뭐냐면 백동화를 찍어내. 그래서 거기에 영국인 고문들 이제 재정 고문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거 찍어내지 마라. 보이죠? 뭐냐면 더 인플레이션만 일어난다. 근데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찍어내 그냥. 그리고 또 일본인데 위조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 기구를 가져가 기계를 가져와서 화폐 그 찍어내는 기계를 가져와서 막 찍어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려갖고 백동화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하락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근본위제를 실시하자. 그래서 이제 그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공포하죠. 입법 조례를. 그래서 화폐 조례를 이제 공포하고 태양금권 조례를 공포하고 이렇게 공포를 했지만 제대로 안 됐다. 결정적으로 뭐 때문에 안 됐냐면 근본위 전환이 시도했지만 금 보유량이 상당히 부족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 그래서 이제 안 돼갖고 그것이 이제 본격화돼서 실시한 것은 메가다의 화폐 개혁 때 실시된 거죠. 자, 아까 이제 뒤에 넘어가서 자, 그러면 이 당시 이제 일본 제1은행권을 확산을 볼게요. 자, 원래 초창기 때 그 계암장이나 한국에 확산된 돈은 일본 돈은 엔화. 근데 엔화가 1898년을 기점으로 해갖고 한국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왜 안 들어오냐면 그 당시 일본은 은본위에서 근본위 태안으로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위 태안에 입각한 이제 엔화를 막 찍어내는데 문제는 일본이 금이 많은 상태에서 찍어낸 게 아니었어요. 좀 부족한 상태에서 찍어낸 거야. 그러니까 발행량에서 한계가 있죠. 근데 이 엔화가 한국까지 가버리면 해외로 빠져나가면 일본에 통용된 그 뭐냐면 엔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지시켜버려. 엔화가 밖으로 못 나가도록 하고 대신에 이제 너일 전쟁 때 잠깐 군포를 사용했는데 군포는 뭐냐면 전쟁 시기 때 이제 뭐냐면 군포를 주면 전쟁 물자를 징발해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돌려주겠다. 그 가격에 상한 가치를 주겠다. 이게 군포인데 이 군포로서 제1은행권을 이제 발행해요. 제1은행에서. 그래서 메가다 화폐 개혁 때 이 제1은행권을 본인이 화폐로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 제1은행권은 일본의 화폐이지만 일본에 사용하지 못하고 어디에만 하는 조선만 활용한 거야. 근데 이 제1은행권도 결국에는 나중에 일제가 우리나라 먹고 그 당시 1911년에 조선은행을 만들어요. 조선은행권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없어지게 돼요. 예, 잠깐 있던 화폐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일본의 화폐가 이제 어떻게 이제 확대됐나 이걸 좀 볼게요. 여기 제가 이제 악피디만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자, 1876년 수조교구역에서 이때 여기 신식화폐 잔정을 할 때까지 이 당시 일본 엔화가 조선 화폐가 이제 했는데 여기 일본 엔화가 이제 확산된 계기가 본래 신식화폐 발행 장조를 통해 확산되고 있지만 1982년이 또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야. 이때 해관세 운영을 누구한테 양도하냐면 일본한테 양도해. 그래서 일본의 엔화가 확산이 되고
그걸 더 촉진시킨 건 이제 신식화폐 장정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뭐냐면 그 일본 엔화를 혼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개항장이 보다 전국적으로 확대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일본 화폐, 조선 화폐, 특히 백동화, 그 엽전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서 이렇게 이제 했고, 이제 문제는 이 당시 이제 일본이 은본위제에서 근본이 넘어가서 1908년부터 조선의 이제 화폐, 일본 엔화가 공급이 안 되죠. 들어오지 못하니까 조선화폐가 잠깐 사용됐다가 너울 전쟁 때 이제 뭐냐면 그 군포 사용했던 그 뭐냐면 제은행권이 그 당시 메가다 화폐 개혁을 통해서 제은행권이 이제 본위 화폐가 됐다. 그리고 나서 1911년 조선은행권이 되면서 이제 제은행이 없어지고 조선은행권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조선은행도 그러니까 제은행도 나중에 처음엔 중앙은행 역할을 했지만 나중에 1909년에 한국은행을 만들어요. 통감부에서. 이걸 나중에 조선은행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은행이 중앙은행이 되면서 제은행도 이제 뭐냐면 중앙은행에서 자리에 물러나게 된 거예요. 예, 그 과정들. 그러니까 제은행은 잠깐 있었던 거야. 메가다 화폐 교과하고 한일합방 그 전에 잠깐 있었던 그 은행이었다. 조선은행은 지금 어디에 있죠? 한국은행 자리에 있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뭐냐면 그 석조 건물 있잖아요. 그 큰 건물은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큰 건물이 있고 그 앞에 석조 건물 대리석 건물 있거든요. 그게 예전에 조선은행 그 자리예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구한마 시대 때의 그 화폐 개혁을 한번 정리를 쭉 해봤어요. 자, 그러면 메가다의 화폐 개혁을 이제 볼게요. 다시 이제 앞에 350페이지 이제 보면 자, 일본의 금융지위를 보면 개항 직후에 제일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장악을 시도할 거야. 원래 제일은행은 사립이었죠. 이걸 공립으로 해갖고 이제 국립은행이 이제 지정을 했고 1902년에 그 근본위 화폐 개혁을 통해 조선의 일본 화폐 공급이 단절되니까 그 당시 제일은행권을 이제 발행을 했죠. 그리고 너울 전쟁 때 군포로 사용되면서 유통량이 확대됐다. 그 다음에 너울 전쟁 이후에 제일은행이 이제 한국에 국부금을 취급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정부의 화폐 발행권을 박탈해요. 전환국을 폐지하고 그리고 제일은행을 중심으로 해갖고 화폐 정리 사업의 담당 기구가 되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잠깐 한국은행, 그러니까 조선은행이 등장할 때까지 중앙은행 구실을 역할했다. 자, 그럼 화폐 정리 사업 볼게요. 화폐 정리 사업을 또 재정정리 사업이라고 해요. 예전에 한번 기출에 재정정리 사업 관련된 용어가 나왔거든요. 예. 자, 목적을 보면 한국의 화폐를 정리하여 일본의 금융에 한국을 지배하고 대한제국의 재정과 유통 장악을 시도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돈줄을 장악해가지고 그 당시 일본의 경제 체제에 맞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개편하려고 했죠. 그래서 화폐 조례를 반포하고 이제 했는데 주 내용을 보면 한국의 화폐 발행권을 박탈하고 백동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 이름으로 간세를 담보로 해갖고 일본 제은행권 차관을 도입해. 일본 애들은 식민통치 자금을 항상 대한제국 이름으로 해갖고 담보를 빌려와. 그래서 이거를 지네들이 이제 피해서 한 건데 꼭 한국 정부가 뭐냐면 갚으라고 하죠. 이게 일종의 국채인데 이게 그것 때문에 국채 보상 운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담보해서 뭘 샀냐? 금을 샀어, 금. 그 금을 사가지고 제은행에 예치시킨 다음에 그걸 담보로 해서 태환 지폐를 발행한 거야. 제은행권을. 그래서 한국 화폐를 근본위에 따라서 백동화, 엽전을 그 당시 일본 제은행권으로 교환을 해주는 사업을 했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일본이 근본위를 실시했으니까 근본위를 이제 실시를 하고 그 백동화 엽전을 정리하면서 일본 제은행권을 이제 본위 화폐로 삼았죠. 근데 이제 백동화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갑, 을, 병을 이렇게 구분했어. 왜냐면 백동화가 그 당시 이 백동화 니켈로 만든 거예요. 근데 니켈 함량이 떨어지는 게 있어. 그래서 니켈 함량이 떨어지지 않는 걸 갑종 그리고 을종, 병종 그래서 이제 각각 떨어지는 을종, 병종인데 이걸 이제 교환을 할 때 갑종은 1대1로 교환해줘. 근데 을종 같은 경우에는 뭐 0.5대 이렇게 교환해주고 병종은 아예 교환을 안 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부동가 교환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을 사전에 일본 상인들에게 다 알려줬어요. 한국 상인은 안 알려주는데 일본 상인들 알려주니까 일본 상인들이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돼요? 그 갑을 뭐냐면 을갑 가지고 있는 병을 미리 처분했죠. 되게 뭐 토지를 이제 사는데 처분했어. 농민들이 가가지고 이거 땅 괜찮다면서 원래 시가보다 더 많이 준 거야. 그러니까 농민들은 이제 뭐냐면 그걸 받았죠. 근데 막상 이제 매가다 그 화폐 개혁 딱 실시하니까 완전히 똥값이 되는 거지 이게 화폐가. 예. 자, 엽전은 실질 가치와 표본 가치가 차이가 없어서 외국에 수출해 일본의 의도가 이제 잘 되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10원짜리 동전 있잖아요. 100원짜리 동전을 녹여가지고 그 목걸이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가치가 그 화폐의 가치보다 오히려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10원짜리 100원짜리 녹아가지고 화폐 그 다른 물건 못 만들게 하죠. 내 돈인데 어떻게 그걸 하려는데 그걸 못하게 되잖아. 마찬가지로 그 당시 교환 가치보다도 뭐냐면 엽전을 녹여가지고 고물상에 갖다 파는 게 훨씬 더 이득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엽전을 뭐죠? 동이잖아요. 이건 동전. 그러니까 구리로 만들었잖아. 구리를 하나 갖고 이제 하니까 일본의 의도대로 잘 교환이 안 됐어요. 이거는. 그래서 일단 1대1의 교환이 아니라 부동가 교환이었고, 자, 이 부동가 교환은 이제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디프레이션 현상이 나요. 왜냐면, 자, 100만 원하고 100만 원 교환해 주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을 70만 원 교환해 줄 뿐이면 시중의 유통량이 그만큼 30%가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건의 어떤 물자 유통량보다는 화폐 유통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 너나 이걸 디프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전에 조선시대 전황하고 비슷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노동자 생산자들 그다음에 농민들 이런 사람들이 손해를 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하여튼 이거 나중에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소액 교환은 거부하고 거액 교환을 인정하면서 중소상인들이 타격을 입고 교환 기간도 3일에 7, 홍보 기간도 짧아요. 이거 일본 상인들이 사전 정보를 제공했다. 그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으니까 한 2, 3년 전에 나왔으니까 좀 외워두시고요. 그다음 재정 정리 사업은 이건 화폐 그 정리 사업 외에도 외액이라는 게 있어요. 외액. 이거 외액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외액은 뭐냐면 지방 간이 징수한 세금을 직접 중앙에 보내지 않고 상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내는 간행이에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이걸 유용하고 행정하면서 고리대 자금을 이용하는데 자 예를 들어 갖고 이게 이제 그 상인들이 이것을 가오에 걷어 보통 이제 그 여러 가지 물건들 곡물 같은 거 가오에 걷어요. 그래서 이걸 봄에 납부해. 그러면 가오에 걷어가지고 그 뭐냐면 그 걷을 때 이제 뭘로 걷냐면 곡물로 걷어요. 곡물로 걷고 그래서 이제 이따가 봄에 납부를 해요. 근데 곡물을 이제 돈으로 한전해 갖고 납부하는데 곡물가가 오를 때 한전하면 어떻게 돼서 이득이 더 많이 챙기겠죠. 그런 식으로 이득을 얻거나 그 납부 기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한 1년이나 6개월 정도 6개월 8개월 있으니까 그 돈을 뭐냐면 유용하죠. 유용은 뭐예요? 횡령은 그냥 가져가는 거고 유용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이걸 돌리는 거지. 고리대 단기 자본으로 일수나 한 달짜리 자본으로 그 이득을 챙기는 거야. 그래놓고 그걸 이제 이자는 자기가 갖고 그 나머지는 또 반납하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옛날에 성과금 줄 때도 꼭 보면 말일날 주잖아. 지금 5월 30일 날 나온다고 했는데 30일 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자 수요가 관련된 것 같아. 그 성과금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만 해도 그러니까 그 이자가 그러니까 내 생각에 하여튼 되게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이제 한두 달 늦추면 그만큼 이자가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런 걸 노린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괜히 명예훼손 걸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내피셜이고. 자, 그래서 그 당시 그렇게 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지금처럼 세금 납부하는데 전자 시스템이 그렇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화폐 개혁 때 아예 간행을 금지시켜. 그러니까 조선 상인들이 어떻게 자금이 일시적으로 타격을 받죠. 유동성이 곤란에 빠지게 될 거 아니에요. 예전에 이걸 이용해갖고 자금을 좀 보충하고 되는데, 자 결과를 보면, 자 금융공황이 일어나면서 화폐 유통량이 막 줄면서 상인들이 도산했다. 특히 이제 아까 외학이라든지 특히 어음 간행 때문에 어음. 그 어음은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물건을 산 다음에 어음을 발행한 다음에 뭐 몇 개월 뒤에 돈을 주겠다. 약속 어음 같은 것도 있는데 이 어음을 이제 발행을 했는데 문제는 화폐 교환을 하다 보니까 그 채권자들이 어음을 빨리 회수해달라고 재촉을 하는 거야. 돈이 있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파산을 해버린 거야. 이런 것들. 그리고 파산을 하면 거기에서 빌려줬던 상인들에게 빌려줬던 금융도안 그 은행 또한 어떻게 돼? 파산이 되죠. 그 파산된 은행을 누가 흡수통합하는 거죠? 일본계 은행들이 흡수통합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조선 계통의 금융자본들이 일본 계통의 은행자본에 흡수통합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농촌 경제의 어떤 것을 분해시켜 농민을 농촌에 유리시키고, 농민들이 이제 아까 토지 대금을 그 백동화로 받았죠. 그 다음에 기껏 이제 생산을 했는데 이 디프레이션이 일어나. 완전 쫄딱 망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서울의 상인이 한일은행을 설립하죠. 이 대응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민족자본들이 제은행에 예속돼서 일본 자본에 예속됐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일본은 막대한 이득을 챙기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손해받은 그 부가 누구한테 전가된 거야? 일본 상인들이나 제일은행이나 일본 정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조선의 산업 자산 증가, 농촌 기업적 분위기 성장이 공세되고, 그리고 일제가 식민 지배가 필요한 자본들 현재 조달하는 게 있어. 일제가 좀 얍삽한 게 식민지를 지배했으면 지네들 돈 끌어다가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뒤에 이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35년 동안 지배를 할 때 얘네들 원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본의 그 조선의 통치 자금은 어디에 끌어다 쓴다? 조선에서 자체 해결된다는 거야. 그리고 적은 비용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통치한다. 이게 가성비 원칙이거든. 두 가지 원칙에 있게 통치를 했어.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폐 정리 사업 위에 일본 주도로 서민 금융기관이었던, 왜냐면 파산되니까 이게 좀 일본이 의도하지 않는 결과도 있어요. 왜냐면 중산층이 파산되면 사회가 분화하잖아. 그래서 얘들을 구제한다는 목적으로 해서 금융조합을 개선. 이게 되게 중요해. 왜 중요하냐? 이게 이제 지역 단위로 금융조합을 이제 만들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뭐에 바탕이 되냐면 오늘날 농업 있죠. 지역 농업에 바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냈어. 재작년인가 금융조합? 그러니까 큰일 나고 낸 거지. 농업 직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어떻게 맞히겠다고 그걸 내나. 그래갖고 하여튼 금융조합을 개설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차관을 제공해서 이제 이거는 아까쯤에 했고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요 내용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같이 봐주시고, 자, 그러면 거기 천재교과서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탐구활동 내용. 자, 강만기는 한국 자본주의 역사인데 이 강만기 유명하죠. 한국 근현대사 역사가 유명한데, 자, 일본이 식민지 경영을 위해 가장 먼저 정비 대상에 삼았던 건 화폐제도다. 자, 백동화 남발려 문란해진 조선의 화폐 유통과 자, 양국 화폐제도의 차이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조선에 진출한 일본 상인과 기업가의 이윤 추구도 어렵고 일본이 의도하는 식민지화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었다. 자, 화폐의 통일과 정리는 일본과 조선 간의 식량, 원료, 상품의 자본의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절실한 문제였다. 1904년에 8월 제1차 한일협약을 의거하여 대한제국 제정고문으로 침입했던 메가다는 먼저 11월에 전환국을 폐쇄하고, 그러니까 전환국이라는 건 화폐를 만드는 기구죠. 그걸 이제 폐쇄하고 조선의 자주적인 화폐 발행권을 뺏어선 후에 다음해 1월부터 조선에 진출했던 제 은행을 내세워서 화폐 정리에 착수했다. 자, 화폐 정리는 우선 기존에 통용됐던 화폐, 기존에 통용됐던 화폐들은 뭘까? 엽전이나 주로 백동화 이런 것들을 환수하는 대신에 제 은행권을 주요 통화로 이용했고요. 그리고 조선 정부의 이름으로 새로운 보조화폐를 발행했다. 자, 다음으로 조선에 통용된 화폐와 일본의 화폐를 등권을 묶어 손쉽게 교환하도록 했는데 실제로 1대1의 교환은 아니었어요. 부등가 교환이었죠. 자, 이로써 이제 일본은 일개 사기부대 발전된 제 은행이 사실은 조선의 본위화를 그러니까 본위화폐를 무제한 통용됐고 일본의 은행권의 발행을 통해서 식민지 지배에 필요한 자금을 조선에 조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화폐 정리 사업의 목적이 은행권을 통해서 식민지 지배의 자금을 조선에 조달할 수 있었다. 이게 주요 목적이죠. 자, 화폐 정리는 조선의 화폐 자산이 산신되는 과정이었다. 1905년에 7호대 기존 화폐가 환수되었는데 이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주조령이 왔고 화폐 가치가 불안한 백동화였다. 그래서 백동화를 갑을 병종으로 이렇게 나눴죠. 그러면서 갑종을 1대1로 하고 그쵸 그 질이 떨어진 일종은 한 반 정도 0.5 이렇게 교환하고 그다음 나머지 병종을 아예 교환을 안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환하다 보니까 부동가 교환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공황, 디프레이션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 타격을 줬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넘어가서 자, 개항 이후에 조선에서는 일본의 토지 소유가 점점 확대되고 너일 전쟁을 계기해서 토지 확대에 본격화되는데 자, 이때 이제 한일 의정서 같은 근거가 가지고 이제 하죠. 그래서 일제 철도 토지와 군용지 확보, 그다음 동양척시 주식회사 성립, 1908년에 설립됐죠. 대규모 토지 약탈이 잔행되었다. 그래가지고 국유지 개간과 역둔토 수용 등 국권 피탈 이전에 이미 막대한 토지를 이제 빼앗겼고요. 여기 보면 역둔톤이라는 게 있는데 역둔톤은 뭐냐면 예전에 역이 있었죠. 역. 그래서 그 역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그 도도마다 역을 썼는데 역에는 항상 말이 있고 거기에 숙식이 있어요. 역참이 있죠. 참이 같이 있죠. 근데 그 역참을 운영하려면 경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주변의 땅들을 국가 토지를 해놨습니다. 그 경비를 이제 역둔토로 해놓고 국가 토지를 해서 걷어가 그걸 운영했는데 그게 상당히 노동자 땅이야. 왜 노동자 땅이냐면 보통 일본이 철도를 개선할 때 아무데나 개선한 건 아니에요. 예전에 도로 있죠. 도로를 중심으로 해갖고 개선한 거야. 자, 예를 들어갖고 지금 3번 국도 있잖아요. 3번 국도. 양주를 거쳐서 금강산 쪽으로 가는 게 3번 국도잖아요. 제가 있는 곳인데, 그게 예전에 원래 금강산 가는 길이었어요. 금강산 길. 근데 이 3번 국도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철도를 까놨죠. 이게 이제 철만은 달리고 싶다 하고 있는 지금 경원선이잖아. 경원선 지금 전철화돼갖고 소요선까지 간 다음에 연천인가? 거기에서 딱 끊어지잖아요. 예. 원래는 원산에서 금강산 여행 갈 때 그걸 하는 건데, 예전에 도로에다가 거기에 철도를 깐 거야. 그 옆에다가. 그러니까 그 주변에 도로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역둔토들 다 흡수해갖고 이렇게 하고 일본인들도 주로 거주하는 곳이 어디냐면 되게 서울을 제외하고는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되게 보면 역주예요. 역주에. 일본인 거주 지역이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거주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제 금융 지배와 토지 약탈은 그 당시 우리나라 식민지와 기초한 작업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좀 쉬었다가 요번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철도 부설과 관련된 내용 있죠? 요걸 좀 약간 이제 더 설명할게요.